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원피스의 조로가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로 같은 경우는 검사 캐릭터 중 가장 유명한 캐릭 중 하나로 특이하게도 검 세 자루를 쓰는 미친 녀석이죠. 원피스 기준으로 성장해 있는 조로가 기칼 세간에 가면 너무나도 쉽게 끝이 날 것이기에 애초에 조로가 기칼 세간에서 태어나는 걸로 밸런스를 조절해볼까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대대로 숯을 만들어 팔고 있던 카마도 가문. 카마도 집안의 가장이었던 탄조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시끌벅적한 대가족을 원하는 아내 키에 때문에 아이를 무리하게 많이 생산하다가 막내를 마지막으로 임신시키고 힘을 다 써서 죽게 되었죠. 그 후에 얼떨결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카마도 탄조로. 탄조로는 어릴 때부터 검술을 무지하게 좋아했고 단련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나무를 하면서도 꾸준히 근력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조로는 수출 마을에 내다 팔기 위해 가려는데 여동생 네즈코가 탄조로 오빠 오늘 마을로 내려가는 거야? 조심히 갔다 와 라고 말을 했죠. 탄조로는 매우 진지하게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냥 조로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해 라고 했고, 네이코는 아 맞다 조로 오빠 잘 갔다 와 라고 하며 속으로는 조로가 더 이상한데 조로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조로는 자신의 이름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조로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더 강한 검사 이름 같다고 생각해 동생들에게 조로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그렇게 조로가 마을에 숯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가족이 없어 외로웠던 한 마을 아저씨가 조로를 불러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옛날 검계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보드겼고, 조로는 그의 시인이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해역들이 판치는 어떤 세상에 밀짚모자 해적단의 거모 롤로노와 조로라는 검사의 이야기. 조로는 그 이야기가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었죠. 조로는 나도 꼭 그런 검사가 되어 나만의 검술을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에서부터 피냄새가 풍겨져 나왔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뛰어들어가 보니 가족들 모두가 피 흘리고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조로는 그 참혹한 환경에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미세하게 네이코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네이코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 밑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이코가 오니로 변해 조로를 공격했고 조로는 평소에 단련을 했다 보니 네이코를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살대 검사 토미오카 기우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고 조로에게 그 오니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라고 내가 배워주겠다고 했죠. 조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네지코를 놓아주고는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거냐며 막아섰습니다. 기우는 저 아이는 이미 오니가 되어버린 상태, 오니는 인간을 공격하고 잡아먹기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베어 퇴치해야 한다고 했죠. 조로는 내 동생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며 자신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목검을 꺼내는 뒤 남자답게 검으로 승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기우는 어쩔 수 없이 조로를 상대해줬고 조로에게 힘과 기세는 넘쳤지만 기본적으로 전집중 호흡을 쓰지 못하는 일반이었던지라 기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기우는 조로를 상대로 압도했고 조로의 목검을 베어버린 뒤 발로 조로의 복부를 강하게 차 조로가 무릎을 꿇고 쓰러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도 몸을 똑바로 일으켰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때 네이코가 달려와 조로 앞을 막았고 마치 그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기우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로는 자신의 힘이 부족해 동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분통했는데 기우는 그런 조로의 모습을 보고 너는 그래도 검사의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 제대로 호흡만 익히더라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귀살대원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죠. 그의 조로는 귀살대에 들어가면 강한 검사가 되고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교육자인 우루코다키 사콘지가 있는 거처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조로는 아무리 그곳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사실 조로는 엄청난 길치였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에 며칠 동안을 그 근처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오니와 마주치게 되었고 조로는 무기가 없었기에 맨몸으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오니의 재생력 때문에 결국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면을 쓴 사콘지가 남아 그 오니의 목을 단서에 베어버렸고 네가 기우가 말했던 그 녀석이냐며 분명 도착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내가 직접 찾으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 조로는 사콘지 밑에서 미친듯이 단련을 했는데 사콘지는 지금껏 여러 제자들을 키워왔는데 조로만큼 근성 있고 열심히 하는 녀석은 없었다며 그는 분명 강한 검사가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렇게 조로는 전집중 호흡을 익히게 되었고 사콘지로부터 물의 호흡을 배우게 된 후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그 선별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오니들의 목을 베어버리며 주변 수험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그 선별시험장에 가장 강력한 오니였던 손오니와 만나서도 여유롭게 그를 대치해냈죠. 조로는 오니라는 존재들이 생각보다 약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정도의 힘이라면 금방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 합격 후 사콘지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네이코를 데려가기 위해 사콘지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쩐지 그 주변의 나무들이 날카로운 것에 베어진 듯 넘어져 있었죠. 조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며 황급히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눈이 6개 달린 오니가 있었고 그 오니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콘지가 보였습니다. 조로는 스승님! 이라고 소리쳤는데 사콘지는 조로에게 도망쳐라.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한 뒤 쓰러지게 되었죠. 그는 상현일 코코시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강의 검사였고 그는 심심풀이로 귀할대 검사들을 사냥하고 있던 중 물의 호흡에 달인이 있다는 정보에 전 귀할대 수주 사콘지를 찾아와 한바탕 붙어본 거였습니다. 코코시보는 조를 보고서 아직 한참 풋내기 검사라는 거 알았고 엄청난 위압감을 내뿜어 그를 움츠러들게 하려고 했죠. 보통의 귀할대 검사들은 코코시보가 내뿜는 기운만으로도 숨이 막혀 꼼짝도 못했고 조로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위압감을 기압을 한번 내지른 뒤 풀어버렸고 진정한 검사는 어떤 강한 상대라고 해도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하며 곧바로 코코시보에게 뛰어들었죠. 코코시보는 그런 조로를 상대로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가지고 놀았고 조로는 지금까지 쉽게 배워버렸던 오니와는 다르게 이 검사는 엄청난 고수, 자신의 무례호 검술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근성 있게 계속해서 코코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코시보는 아무리 죽급의 검사라도 이 정도의 실력차가 나면 절망에 빠져 움츠러드는데 이 녀석은 싸움 도중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진정한 검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검사의 대우로 달의 검술을 보여주겠다며 호흡을 했고 엄청난 숫자의 참격이 튀어나와 조로를 공격했습니다. 조로는 거대한 참격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참격에 온몸에 상처가 생겨버렸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죠. 그렇게 코코시보가 조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벅저벅 다가가자 조로는 안간힘을 써서 몸 방향을 코코시보의 정면으로 틀었고 코코시보는 호 마지막에 힘을 짜네 뭐라도 해볼 심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조로는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조로가 죽지 않을 만큼 베어버렸고 조로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등을 보이게 되자 수치를 알아야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며 조로의 등짝에 상처를 내버린 후 그 칼을 조로의 옆에 꽂아 넣은 뒤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날 조로는 겨우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옆에는 네이코가 있었고 아무래도 네즈코가 집안에 있는 붕대를 찾아 지혈을 해준 듯 했습니다. 조로는 그의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고 다시는 오니에게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꼭 거미는 코코시보를 꺾고 세계제일의 검사가 될 거라고 했죠. 조로는 사콘지의 시신을 묻어준 뒤 사콘지의 칼을 챙기게 되었고 자신이 귀할대 검사가 되어 얻은 일륜도 그리고 코코시보가 남겨놓은 칼 역시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세 자루의 칼을 유심히 바라보던 조로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 세 자루를 전부 활용한다면 코코시보의 달의 참격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조로는 그렇게 귀할대원이 되었음에도 귀할대 임무에 참가하지 않고 혼자서 2년간 배관 수련을 했고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삼도류를 장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코와 함께 오니 사냥에 나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떠나게 되었고 임무에서 만난 여러 오니들은 조로의 삼도류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베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조로는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도착하게 되었고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타마요. 귀할대원으로 보이는 검사가 오니를 데리고 다니며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에서 비위가 느껴진다는 것에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타마요는 조로에게 접근해 자신의 아지트로 부르게 되었고 조로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타마요에게서 네이코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 목표를 12개월의 오니의 피로 잡게 되었죠.
하지만 타마요는 조로가 과연 12개월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타마요를 쫓던 스사마루와 야마가 아지트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사마루는 여러 개의 색실공을 그들에게 던졌고 조로는 삼도르로 그 색실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베어버렸죠. 스사마루는 자신의 색실공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검을 입에 물고 베어버린다는 것에 도대체 저 녀석의 턱힘은 얼마나 강한 거냐고 놀랐습니다. 그 야마가 화살표 혈기술로 조로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조로는 엄청난 괴력으로 그 혈기술의 힘을 풀어버렸고 그대로 튀어나가 스사마루와 야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타마요는 조로가 듣도 보도 못한 검사를 사용한다는 것에 놀랐고 이 검사가 보여주는 어떤 위화감은 예전에 만난 최초의 검사 요리치 이후로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 기대감이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로는 타마요를 떠나 까마귀의 안내로 쿄가이의 저택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귀살대원인 제니치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었죠. 거기서 이노스케가 오니 사냥에 열어올리자 조로 역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했고 이노스케는 자신보다 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조를 보고 큰 라이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하연류 쿄가이와의 전투를 하게 된 조로, 쿄가이는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방을 바꾸며 대응을 했지만 조로는 삼도류 도깨비 참수로 쿄가이가 반항하지 못하게 베어버렸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그런 조를 보고 이 녀석은 확실히 강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후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원산으로 가라는 알림을 받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조로는 이노스케 제니치와 함께 나타공원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거미호이들을 마주치게 되었죠. 조로는 칼 세자루를 사용해 거미들을 쉽게 베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덩치를 가진 아빠 거미호니가 조로에게 뛰어와 주먹을 날렸습니다. 조로는 그대로 그 주먹을 막았고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자 아빠 거미호니는 인간이 자신의 괴력을 버틸 수 있다는 것에 놀랐죠. 조로는 다른 검사와는 다르게 한 손에 칼 한 자루씩 쥐고 사용하기에 다른 검사들이 사용하는 양손의 힘을 한 손으로 발휘해야 했던 것. 그렇기에 평소에도 꾸준히 근력 트레이닝을 해 사실상 이미 인간의 완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조로는 그대로 양손의 칼로 아빠 거미의 양팔을 짓눌렀고 아빠 오니는 최대한 괴력으로 버텨봤지만 조로는 힘으로 아빠 거미 오니를 압도해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입에 문 칼로 아빠 거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때 조로의 뒤쪽에서 강한 귀기가 느껴지게 되었고 조로는 황급히 뒤를 돌아 자신에게 날아오는 거미줄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파이어널 루이. 루이는 자신의 강도 높은 거미줄을 실자르듯 잘라버리는 조를 보고서 꽤나 실력 있는 검사라는 걸 알았고 본격적으로 더 많은 거미줄을 뽑아내 공격을 했죠. 조로는 그 거미줄을 계속 받아치다가 이렇게 방어만 해서는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에 루이를 공격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줄들을 뚫고 루이의 목까지 베려면 폭발적인 힘이 필요했고 혹시 지금이라면 그 검들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바로 어릴 적 아빠 탄주로가 보여줬던 동작 히노카미 카구라. 어릴 적에는 그 동작이 너무나 어려워서 검 한 자루로는 따라하지 못했지만 지금처럼 세 자루를 사용하는 상태라면 얼추 비슷한 흉내를 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로는 호흡과 함께 그 동작들을 따라해 뛰어나갔고 그것은 해협이 되어 루이의 거미줄과 함께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루이는 그 빠르고 정교한 검술에 미처 반응하지도 못했다며 당황했고 조로는 무덤덤하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며 역시 아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며 아빠가 보였던 그 동작들을 더 완벽히 재현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나타공원 산에 지원을 오게 된 토미오카 기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기우는 조로의 모습 한쪽 눈에 상처를 보고선 스승님이 그렇게 되신 그날 다친 거냐고 물었죠. 조로는 주먹을 꽉 쥐며 거미는 코쿠시보를 반드시 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그 이후 우베야키 당주의 부름으로 귀할대 본부루가 레이코와 함께 죄악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콘지가 죽기 전에 미리 레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당주에게 보내놓은 상태였고 기우 역시 레이코의 신원을 보증했기에 레이코가 기살대원과 함께 동행하는 걸 허락했죠. 주들은 지금껏 누구도 만난 후 살아남은 적이 없어 정보가 없었던 상현일 코쿠시보를 만나 살아남은 조로에게 관심을 줬고 조로는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로는 나비자택에서 단련을 하고 있다가 염주 랭곡 쿄조를 지원하기 위해 무한열차의 임무에 참가하게 되었죠. 쿄조는 조로를 만나 귀살대원으로서의 책무와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로는 쿄조로의 말에 이 사내는 진정한 검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크게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 그들은 하얀일의 임무에 수면 헬기술에 걸려 잠에 들게 되었고 각자 꿈을 꾸게 되었죠.
조로는 꿈속에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매의 눈을 가진 강한 검사와 싸우기도 하고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가진 용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로는 문득 그리운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네이코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고 뭐가 진짜 현실인지 혼란스러워졌죠. 하지만 이내 자신은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거미는 코쿠시보를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승객들이 잠에 빠져 있는 걸 보고서 이건 필시 오니의 짓이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에게 이상한 꿈을 보여준 오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조로는 온 객실을 뒤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붕에는 엠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엠무는 감이 참 좋은 녀석이라며 조로를 다시 재우기 위해 수면 혈기술을 썼지만 조로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엠무의 팔목을 베어버렸죠. 엠무는 그 빠른 속도에 당황했는데 조로는 이어서 입에 문 칼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미리 융합을 한 상태였기에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의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쿄조로와 이노스케, 제이치, 네이코가 그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했고 쿄조로는 분명 이 오니의 약점이 있을 거라고 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조로는 자라나는 촉수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가다가 맨 악한 쪽에 도착했고 동물적인 본능에 이 바로 밑이 엠무의 목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죠. 엠무는 설마 아무리 검사가 강해도 열차 자체를 베어버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조로의 완력은 이미 철로 된 기차를 베어버리고도 남을 정도. 조로는 해협을 시연해 그대로 열차의 앞칸을 통째로 베어버렸고 엠무는 그렇게 목이 잘려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진정되고 다친 승객들을 구조한 기살대원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기기와 함께 상해사 마카자가 나왔고 곧바로 제이치를 보자마자 그를 공격해 기절시켜버렸죠. 쿄조로는 그에 곧바로 뛰어나가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상대했고 아카자는 쿄조로의 실력을 보고서 꽤나 쓸만한 녀석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가 너무나도 위험한 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귀할 때 후배들이 끼어들었다가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조로는 그들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봤고 분명 쿄조로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아카자를 이기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든다고 해도 아카자를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 아카자는 지금 전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쿄조로 쪽에 상처가 누적이 되어가는 것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쿄조로는 매서운 눈빛으로 조로와 이노스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그런 쿄조로를 보고서 대단한 신념이라며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버리고 오니가 되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니가 될 선택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카자는 자발적으로 오니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강제로 오니로 만든 방법 또한 있다며 쿄조로에게 공격을 쏟아부었죠. 결국 쿄조로는 아카자의 파괴사 공격에 몸 곳곳에 얻어맞아 쓰러지게 되었고 아카자는 쓰러진 쿄조로에게 저벅저벅 다가갔습니다. 조로는 아카자에게 쿄조로 씨를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이 녀석이 의식을 잃은 지금 그분의 피를 먹여 오니로 만들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조로는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며 곧바로 뛰어들어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조로가 삼도를 사용한다는 것에 흥미로워하며 그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노스케 역시 용기를 얻어 짐승의 호흡을 시연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는데 이도류의 이노스케를 보고 요즘 칼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게 유행이냐며 너희들이 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봤자 칼 한 자루로 상대했던 쿄조로보다 기량이 떨어진다며 이노스케를 그대로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죠. 이노스케는 그 주먹 한 방에 늑골 여러 대가 부러져 버렸고 그대로 피를 토하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몇 번이고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냈고 아카자는 그런 조로를 보며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주급이라고 봐도 될 검사라고 생각을 했죠. 조로는 해협을 써 강력한 공격을 날렸지만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에 의해 다 잃히고 말았고 조로의 몸 역시 아카자의 파괴살에 의해 상처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조로는 이 정도의 실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현삼의 오니의 목을 벨 수 없다는 사실에 거미는 코쿠시보를 잡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느껴졌죠. 아카자는 이 녀석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녀석이니 이쯤에서 봐주겠다고 너는 좀 더 강해져서 나중에 날 즐겁게 해달라고 하며 쿄조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조로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칼로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켰고 절대로 쿄조로 씨가 오니가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했죠. 아카자는 이 남자가 너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쿄조로 씨가 오니가 되어 깨어났을 때 느낄 수치를 공감할 뿐이라며 같은 검사로서 그렇게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약하자는 코쿠시보가 예전 자신에게 무사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게 생각이 났고 검사라는 것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했죠. 만약 내 강력한 파괴사 공격을 맞받아칠 용기가 있다면 쿄조로를 그대로 놔두고 가겠다고. 하지만 넌 분명 이 공격을 맞으면 죽거나 다신 칼을 못 잡을 만큼의 부상을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냐 아니면 너의 검사 생활이냐 선택을 해보라고 했고 조로는 길게 고민도 하지 않고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었죠. 아카자는 호쾌하게 웃은 뒤 너의 신념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존경스럽구나 라고 하며 파괴사를 시전했습니다. 조로는 쿄조로 씨라면 반대의 상황에서도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며 검사로서 후회는 없다며 어차피 저 녀석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죽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카자는 그대로 파괴사 공격을 조로에게 날렸고 그 폭풍 같은 공격은 조로의 몸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조로를 보고서 아직 살아있는 거냐?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손을 쓴다면 내가 웃음꼴이 되겠구나.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지 라고 한 뒤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쿄조로가 의식을 되찾게 되었고 쿄조로는 자신은 분명 아카자에게 패배했는데 살아있을 뿐더러 오니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을 참고 있는 조로를 보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죠. 그의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고 이노스케는 그런 조로의 상남자스러운 모습을 보고 간지 개쩐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은 이후 찾아온 귀할대 지원군으로부터 이송되게 되었고 조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곧바로 재활훈련 및 근력 트레이닝을 했죠. 자신은 아직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아카자의 마지막 일격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한편 아카자 역시 문득 조로가 떠올랐는데 자신은 분명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공격을 날렸는데 한순간에 조로가 자신의 공격을 읽어 치명상을 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나비 저택에서 아카자에게 얻은 상처를 다 회복하고 재활까지 다 마치게 된 조로. 그때 마침 밖에서 소란이 있었고 나가보니 음주운이 탱겐이 아오이를 임무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되었죠. 조로는 그런 탱겐을 붙잡았고 탱겐은 조로의 엄청난 악력에 한동안 힘겨루기를 시전했지만 아주 팽팽한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탱겐의 완력은 귀할대 주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자신에게 밀리지 않는 조로를 보고서 흥미로웠고 그럼 네가 아오이 대신 이번 임무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죠. 탱겐은 조로에게 여장을 시켜 유화관에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조로의 험상궂은 얼굴은 여장을 해도 답이 안 나왔기에 그냥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는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조로는 유가에 들어가 술을 처음으로 마시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신세계 계속해서 술을 시켜 마시게 되었죠. 그때 그런 조로를 눈여겨본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와라비임에 그녀는 상현육의 온이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 조로를 보고서 분명 귀살대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마신 술병들을 보니 곧 골아떨어질 게 분명했고 그때 조용히 처리해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조로가 뻗어있을 시점에 와라비메가 조로가 있는 방에 들어가 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조로가 옆에 있던 칼을 빼들어 그녀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와라비메는 어째서 이 녀석 반항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랐고 조로는 난 이 정도로는 취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와라비메는 그의 본인 다키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조로에게 오비를 날려 공격을 했습니다. 조로는 곧바로 그 오비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다키는 강철만큼 단단한 자신의 오비를 쉽게 베어버린다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조로는 몇 번의 사설을 넘는 전투를 했다 보니 급속도로 성장한 상태 그대로 헤어업을 시연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이렇게 술에 진탕 취한 검사이기조차 목을 베어버렸다는 것에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자신의 비장의 카드 규타로가 남아있었고 오빠가 저 초록머리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조로가 남아있는 술잔에 술을 마시는 순간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드디어 튀어나오는 건가? 라고 하며 그대로 규타로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규타로는 어떻게 자신의 기습을 알아차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조로는 이전에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아카자의 마지막 기술을 맞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게 된 어떠한 감각, 주변의 모든 기의 흐름과 상대방의 공격을 간파하는 능력에 눈뜨게 되었고 재활훈련 때 그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조로는 그대로 규타로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부었고 다키가 그 틈에 목을 붙여
동시에 그를 상대했지만 조로는 그 둘의 공격을 전부 다 맞받아칠 수 있었죠. 규타로는 2대1 상황으로도 못 이길 검사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로는 그들과의 싸움을 마치 자신의 감각을 일깨우는 데에 쓰는 듯 했고 이제 더 이상 너는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으니 베어주겠다며 도깨비 참수로 그들의 목을 거의 동시에 베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은 귀할대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으로 작용해 모두 기뻐하게 되었고 무한성 내부에서는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무잔이 열을 받았죠. 무잔은 도대체 상인이라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며 빨리 푸른 피아나를 찾아오던가 아니면 귀할대 검사들을 모두 죽여버리거나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상현우 교코가 자신이 귀할대의 대양장의 마을을 찾아냈으니 그곳의 보급을 끊어버린다며 안심하라고 했죠. 한편 조로는 아카자 규타로의 싸움에서 선별 시험 후 받았던 일륜도의 이가 많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곧바로 대장장의 마을에 가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최연서 천재검사라고 불리우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가 먼저 와 있었고 그는 태초의 검사의 못을 본따 만든 인형과 수련을 하고 있었죠. 조로는 그 요리이치 인형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무이치로가 수련을 끝마치자 자신도 그 인형과 대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 인형이 들고 있는 칼은 조로의 세 자루의 칼의 숫자보다 많았고 조로는 마치 이 많은 숫자의 칼날의 공격에서 코쿠시보의 참격이 떠올랐죠. 그렇게 조로는 순간 거미는 코쿠시보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헤어업을 시연했고 그대로 요리치 인형을 두동강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일륜도 한 자루가 나왔고 조로는 그 칼을 잡자마자 코쿠시보에게 받은 칼과 정반대의 양기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하여 그 칼을 대장장이에게 맡기게 되었고 온천해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방 안에 상현사 한탱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같은 방에 있던 무이치로는 재빠르게 그 한탱구의 목을 베어냈지만 한탱구는 분신이 되어 무이치로를 저 멀리로 날려버렸죠. 조로는 그대로 칼을 꺼내 그 분신들과 맞서게 되었는데 지금 칼 한 자루가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조로의 내비치는 색에 검은색 패기는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 두 자루의 검으로도 한탱구의 분신들을 상대하기 충분했고 조로는 네 마리의 목을 동시에 베어냈는데도 소멸하지 않자 분명 어딘가에 본체가 숨어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죠. 조로는 좀 더 넓은 전장으로 그들을 끌어들였고 조로가 잡고 있던 코쿠시보의 칼이 마치 다른 귀기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의 칼은 다른 존재의 피를 먹을수록 강해지며 더 강한 피를 원하는 요도였기에 그 욕망을 따라가는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조로는 자신을 추격하는 한탱구 분신들의 공격을 내리치는 세계로 슥슥 피해버리면서 본체를 향해 뛰어갔고 한탱구의 본체는 그러한 상황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마침내 코쿠시보의 칼로 한탱구 본체를 찾아냈는데 한탱구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분신들을 하나로 모아 조야쿠텐으로 만든 뒤 조로를 공격했죠. 한탱구는 조야쿠텐으로 조로의 시선을 끈 뒤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조로는 그대로 코쿠시보의 칼을 던져 한탱구를 땅에 고정시켜버린 뒤 자신에게 날아오는 조야쿠텐의 몽룡들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한탱구는 강력한 기기를 내뿜는 코쿠시보의 칼에 공포를 느꼈고 조야쿠텐의 힘을 모두 걷어들였는데 그 순간 조로는 빠르게 뛰어가 한탱구가 조야쿠텐과 합쳐지는 순간에 해외호흡 사자의 노래로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무이치로는 상현우 교코와 마주쳐 싸우고 있다가 교코의 계략에 말려들어 대양장이들을 구하다 마비침에 맞게 되었고 그 후에 교코의 수옥발에 갇혀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코의 주변에는 수많은 물고기 식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잡아놓은 대장장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죠. 교코는 죽어가는 무이치로를 보다가 계속해서 안 죽고 버텨내자 그냥 빨리 죽어버리라며 수옥발을 향해 주먹을 뻗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고 교코는 그 힘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식신들이 전부 다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는데 교코는 이게 도대체 뭐냐며 그 위압감이 풍겨져 나오는 것을 주시했죠. 그때 조로가 빠르게 뛰어와 수옥발을 칼로 찢어버렸고 교코는 그제서야 몸을 움직여 조로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로의 일륜도 제작을 맡았던 대장장이가 조로에게 재련된 칼을 던졌고 조로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칼을 손에 잡자 교코는 또다시 아까 전에 느꼈던 그 위압감, 엄청난 패기의 힘에 몸이 굳어져 버렸죠. 조로는 아주 훌륭한 칼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해호흡 3도류 호랑이 사냥을 시전해 교코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귀할대를 토벌하러 간 상현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부자는 극대노하게 되었고 다시금 상현들을 소집해 그들에게 화를 냈죠.
특히 코쿠시보를 꼭 집어 너는 그만한 실력을 지녔음에도 어째서 귀할 때 말살에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야 귀할 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심심해지지 않겠냐며 나는 귀할 때를 말살하는 걸 반대한다고 했죠. 무자는 그 말에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그땐 여유로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귀할 때를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코쿠시보는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면 어쩔 생각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무자는 지금까지 많은 편의를 봐줬더니 이제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냐며 저주를 발동해 코쿠시보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코쿠시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코쿠시보는 소용없다. 네 녀석의 저주를 극복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 지금부터 난 너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지금 반역을 하겠다는 거냐며 화를 냈죠. 코쿠시보는 지금껏 12개월의 원이들은 교체혈전으로 몇 차례 자리가 바뀌었고 그 경쟁심으로 인해 모두가 강해져 왔지만 넌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수련을 게을리한 것 같더군. 마침 나도 이 녀석 말고는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 자극을 위해 한판 붙어보는 것도 재밌겠지.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자는 이 건방진 것이 감히 태초의 원인인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코쿠시보에게 수많은 촉수를 날렸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그 촉수를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부자는 코쿠시보의 강력한 힘에 놀랐고 코쿠시보는 네가 1000년 동안 힘을 계속 키운 상태라면 내가 이길 수 없었겠지만 넌 약 400년 전쯤에 한번 대부분의 힘을 잃게 되었고 난 그 당시에 오니가 되었으니 시작점이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 인간만 잡아먹었던 이 녀석과 자신만의 검술까지 갈고 닦은 나중에 누가 더 강한지 궁금하지 않나? 라고 하며 씩 웃었습니다. 부자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이놈의 그 힘을 누가 준 건지 모르냐? 라고 묻자 코쿠시보는 결국의 생명을 가진 이상 끝없는 자육축을 위해 살아야 하는 법. 나는 이제 귀할 때 검사를 배워내는 데는 흥미가 떨어졌고 이 녀석을 베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한번 이 녀석의 모든 걸 꺼내보거라. 라고 하며 부자에게 뛰어들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코쿠시와 무자의 교체혈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태. 무자는 여러 개의 촉수를 꺼낸 뒤 압도적인 파워로 밀어붙이려고 했고 지금까지 만났던 귀할 때 검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에겐 그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무잔의 촉수 숫자만큼 다르욕 참격을 날려 베어버렸고 그 뒤 무잔에게 접근한 뒤 그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이딴 공격 따윈 재생해버리면 그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모르느냐? 라고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칼에 베인 무자는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의 재생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이런 능력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쿠시보의 칼에는 어쩐지 코쿠시보만의 기기가 아닌 낯익은 기기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무자는 일단 코쿠시보의 공격을 계속 맞다가는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한성에 있는 모든 오니들에게 당장 반역자 코쿠시보를 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역시 추하게 1대1 싸움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자의 명령에 따라 코쿠시보 쪽으로 몰려오던 오니들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무한성을 관리하고 있던 나키메는 무잔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한성 결계 안으로 수많은 귀할대원들이 침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크크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되었군. 무잔 넌 나와 끝장을 봐야겠는걸? 이라고 말한 뒤 저 멀리에 있는 조를 보고서 역시 살아남아 이곳까지 도착했구나. 어서 오니들을 처단하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거라 라고 했죠. 무잔은 코쿠시보의 반란의 때 맞춰 귀살대 검사들이 들어왔다는 건 우연일 수가 없다며 분명 누군가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에서 타마요의 모습이 보였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준비해놓았던 계획. 무잔 넌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와 타마요는 무잔을 제외한 오니들 중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오니로서 무잔이 예전 어떤 한 검사에게 패배했다는 걸 아는 유의한 오니들이었죠. 어느 날 코쿠시보는 타마요와 마주치게 되었고 타마요와 코쿠시보는 서로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라는 걸 알았는데 코쿠시보는 굳이 전투용 오니도 아닌 타마요와 싸우는 것에 흥미가 없어 그냥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마요는 오니들 중 유일하게 코쿠시보만이 무잔에게 맞설 수 있는 실력자임을 알았고 그의 속마음을 떠보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강자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검술이 우위라는 걸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 그리고 평생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리이치도 결국 폐흡으로 무잔을 죽이지 못했기에 자신의 다리호흡이 무잔을 꺾는다면 그 열등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수많은 오니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그들을 통솔할 수도 있으며
코쿠시보의 칼에는 무잔의 재생력을 막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타마요는 코쿠시보에게 내가 무잔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당신에게 협력할 테니 당신은 좋은 타이밍 때 무잔을 처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언젠가 이변을 일으킬 인간검사가 나오는 상황. 코쿠시보는 잠재성이 뛰어난 조를 보고 그를 패배시킨 뒤 징표로서 자신의 칼을 남겨두었고, 타마요는 이후 코쿠시보의 칼을 가지고 있는 조를 보고서 때가 왔음을 알아채게 된 거였죠. 그래서 코쿠시보가 타마요에게 연락을 취해 무잔에게 교체 열전을 신청하면 타마요가 그럴 때 당주에게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 코쿠시보의 싸움을 방해하는 오니들을 상대하게끔 한 거였습니다. 조로와 비할대 검사들이 무한성에 들어가자마자 각자 흩어져서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조로의 앞에 수십 마리의 하얀급 오니들이 몰려들었죠. 조로는 그의 칼을 빼들며 강한 위압감을 뿜었고, 그 위압감을 느낀 오니들은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조로는 그 틈을 타 빠르게 움직여 오니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런 조로의 기척을 느끼고 빠르게 뛰어온 상해삼 아카자는 금세 엄청나게 강해진 것 같은데?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조로는 아카자를 보고서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아카자와 그대로 격돌하게 되었죠. 아카자의 빠른 공격은 조로의 삼도류와 맞부딪혔고, 아카자는 자신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조로를 보고서 템포를 더욱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내비치는 세계를 깨닫고 몸에 익숙하게 된 상황. 아카자가 속도를 올렸음에도 오히려 아카자의 몸에 상처가 더욱 많이 생기게 되었죠. 아카자는 예전 조로에게 느꼈던 기이한 포스가 마치 코쿠시보가 내뿜는 기운과 비슷하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지금껏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던 무의 경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로는 너도 굉장히 강한 녀석이지만 난 여기서 너에게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널 베고 나는 거미눈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죠. 아카자는 그 말에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자존심이 긁히게 되었고, 내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전력을 보여주겠다며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연해 날렸습니다. 조로는 그대로 헤어업 시연 후 세자로의 칼로 쏟아지는 아카자의 펀치를 막아내기 시작했는데, 아카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주먹에 타격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건 마치 예전에 코쿠시보에게 도전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생각나게 했죠. 조로는 아카자의 공격이 끝나자 이제 다 한 거냐?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자는 파괴살 나침으로 조로의 투기를 읽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조로의 투기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치 9자루의 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았기에 어떻게 피해야 할지 순간 당황했죠. 그 순간 이미 조로의 칼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린 후 지나갔고, 조로는 아카자에게 너에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건 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상인이 도우마는 수많은 기살대 주들과 대치해 싸우고 있었는데, 주들은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 도우마는 여유를 부리며 그들을 도발하고 있었죠. 초조로가 그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사니미가 그런 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먼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부흥하는 소리와 함께 철퇴가 날아가더니 여유롭게 웃고 있던 도우마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그쪽에는 암주 교메이가 우뚝 서 있었죠. 교메이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기에 도우마에게 접근하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했던 것, 거기에 교메이 바이오의 폭풍이 도우마의 미세한 냉결정들을 날려버렸고, 쿄조로와 사네미는 지금이 기회라며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도우마는 급하게 몸을 재생시켜 반격을 해봤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사네미의 희귀열 냄새를 맡게 되었고, 순간 엄청난 현기증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 쿄조로는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뛰어들어 도우마를 베어버렸고, 교메이 역시 바이오업으로 도우마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무잔과 싸우고 있던 코쿠시보 역시 무잔을 점점 압도해가며 몰아붙였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도 해내지 못한 무잔 퇴치를 자신이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기 시작했죠. 무잔은 지금이라도 무한성에 있는 오니들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힘을 더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카자도 그렇고 도우마도 그렇고 귀할대 검사들에게 퇴치당해버린 데 했고, 다른 수많은 오니들도 이미 대부분 죽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무잔은 나키메에게 당장 이것들을 모두 무한성에서 내보내라고 했고, 무한성에서 강한 빛이 일어나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게 되었죠. 무잔은 나키메에게 나까지 내보내면 어떡해? 라고 화를 냈는데, 자세히 보니 나키메 옆에는 타마요와 유시로가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계속해서 코쿠시보에게 베이고 또 베이다가 타마웨의 약 효과로 인해 재생력이 떨어져 몸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코쿠시보의 반대쪽으로 뛰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마주친 게 바로 조로. 조로는 네 녀석이 우리 가족들을 죽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곧바로 해외의 도끼리 참수를 시전해 부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쿠시보는 조로에게 결국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조로는 드디어 네 녀석을 뛰어넘을 차례구나 라고 하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요리이치의 일륜도에 스며들자 요리이치의 칼은 휘황찬란한 길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 위압감은 코쿠시보에게 마치 예전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와 대치할 때의 긴장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코쿠시보의 검과 사콘지의 검을 땅에 꽂아 넣은 뒤 요리이치의 일륜도만을 잡고 자세를 잡았고, 코쿠시보에게 검사의 싸움은 인력으로 끝내는 게 가장 낭만적이지, 각자 최강 기술로 맞대어보는 거 어때?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지익 웃은 뒤 이 시대에 이런 낭만을 가진 검사가 또 있다니 라고 하며 달의 호흡 발도 자세를 취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몸을 계속해서 탐색하다가 동시에 뛰어들었는데, 코쿠시보는 순간적으로 조로의 해외호흡에서 요리이치가 겹쳐 보였고, 그 순간 예전 자신이 패배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정신집중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조로는 자신을 보고서 틈이 생긴 코쿠시보의 모습을 간파, 이자를 꺾고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그대로 해외호흡 사자의 노래로 코쿠시보를 스쳐 지나갔죠. 결과는 코쿠시보의 패배. 코쿠시보는 결국에 마음속 깊이 요리이치라는 존재 때문에 자신은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조로는 자신이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벌어진 차이였습니다. 조로는 코쿠시보의 목을 벨 때 요리이치의 일륜도에서 요리이치의 과거 기억을 읽게 되었고, 그 두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자 조용히 소멸해가는 코쿠시보를 보고서 그동안 수고했다며 눈을 감고 묵념을 했죠. 그리고 눈을 다시 뜨게 된 조로. 자신은 어떤 거대한 배에 타 있었고, 어떤 시끌벅적한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니 루피가 오 조로가 깨어났다, 웬일로 깊은 낮잠을 타자네? 라고 물었고, 조로는 신기한 꿈을 꿨다, 검술의 검자도 모르는 것들이 설치는 세계가 있더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캐릭 코쿠시보 아카자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로의 모습을 대비해 풀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